자, 안녕하십니까. 학원에서 민법 강의하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하면, 2000년부터 변리사 민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강의했으니까 벌써 한 15년은 지났죠. 그리고 이제 노무사는 이 학원에서 강의한 지 한 7, 8년 됐는데, 오늘 이런 강의를 개설하게 된 이유는 특히 노무사 시험은 이때까지 강의를 해보니까 수험생들이 항상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말을 해요. 시험 치러 가기 직전에 민법 때문에 과락 나올지 모르겠다. 너무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노무사 시험은 1차가 상대평가죠. 그래서 만약에 변리사와 같이 절대평가라면은, 거꾸로죠. 절대평가죠. 상대평가면 여러분들이 민법에 굉장한 시간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설령 민법에서 점수가 적게 나오더라도 노동법 같은 데서 만회를 하면 되니까 민법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2차 과목이 또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민법은 일정 시간 이상을 투하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자체의 과목에 그런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직장 안 다니시고 뭐 대학생이라든지 뭐 휴업생이라든지 취업준비생 이런 분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나마 또 민법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면 95점도 받고 이러는데 특히 직장인들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민법에 시간을 많이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민법 때문에 과락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강의를 개설하게 된 이유는 민법은 다른 법 과목과 달리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쓰지 않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노동법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노동법은 보시면은 그 법의 취지를 조금 생각해보고 외우면 되는 겁니다.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말들 사회에서 다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민법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용어가 생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 직독직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설령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했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지를 받아들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안 가고 매치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나오고 보면 이게 그 소리였구나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민법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든다. 민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우리 노무사 시험은 요 물권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가족법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민법 총칙이 1조부터 184조까지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 채권법이 373조부터 766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벌써 조문수만 해도 한 400조문쯤 되죠. 그 다음에 요게 조문수 보면 한 200조문쯤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합하면 600조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총칙부터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요 총칙이라는 말은 공통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 물권법과 채권법에 공통되는 것을 요 민법 총칙에 서술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물권이나 채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법 총칙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어려운 거죠. 도대체가 이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아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민법 총칙은 서술이 돼 있으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어 자체가 현실에서 안 쓰는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지금 어렵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여기에 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여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한 5년 전부터 이 용어 해설이라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민법을 강의하기 전에 조금 기본적인 것을 알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년 전에 이런 강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 말에 의하면 그게 한 4-5시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들어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시원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그거를 조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새로 한번 갈아보자. 5년 됐으니까 한번 다시 해보자. 근데 옛날에는 그냥 촬영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고. 근데 이제 요번에는 이왕 하는 김에 그냥 이제 소집을 공고를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 했는데 요렇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강의 개설 취지는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한 5시간 정도 할 건데 어찌됐든 간에 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냥 쭉 들어보시고 민법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리고 이제 용어뿐만 아니고 용어도 물론 이제 치중해가고 하겠지만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을 공부하시면 굉장히 또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초점은 한 요 2가지에 이제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는 게 낫겠죠. 자, 프린트 한번 보시고, 조문을 아마 나누어 드렸을 것 같은데, 프린트 넘겨보시죠. 1번에 그 법원은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1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건데, 법전 받으셨으니까 1조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까 한번 봐보시죠. 그러면 거기 이제 1조라고 해가 법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기출문제라 그래가지고 한 책은 한 5년, 많으면 7년 정도, 요겁니다, 요거. 법전. 거기 보면은 1조 밑에 기출문제라 해가지고 15라는 말은 2015년도 기출문제라는 뜻이고 14는 2014년도 기출문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 법전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조문 밑에 기출문제를 달아놓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5년도, 14년도에 연속으로 출제가 되었구나 이런 것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고 어떤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1조를 보니까 법원이라 해가지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법원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현실에서 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법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법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를 보시면은 법원이 뭐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를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민사법정에서 A라는 원고하고 B라는 피고가 있을 때, 갑이라는 판사가 있을 때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최종적인 판결문을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판결문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요게 바로 법원이라는 거죠. 법 몇 조 몇 조에 의하면은 이러이러하니까 당신이 이겼다, 당신이 졌다, 뭐 이렇게 판결할 거 아닙니까? 요때 요거를 법원이라고 그러는데 판사는 제일 먼저 법률 가지고 뭡니까? 판결문을 작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1조의 처음 뜻이죠. 민사에 관하여.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빠지는 게 많죠. 만약에 규정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판사가 무승부 선언을 할 수 있는가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관련 법이 없으면 관습법이라는 거에 의해서라도 판결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관습법이란 말도 여러분들이 관습이라는 말은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습법 그러면은 조금 생소하죠. 어찌됐든 관습법 가지고 판단을 내리면 되는데 판사가 이것마저도 없다. 그럼 또 무승부 선언을 할 수 없으니까 조리에 의해서 판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벌써 여러분들이 관습법이 뭐지? 조리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쓰지 않는 말들이 나오니까 헷갈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요거는 굉장히 지역적인 거니까 관습법이 뭐냐, 조리가 뭐냐 이거는 오늘 본 테마가 아니니까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제가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번 해가지고 관습법의 의, 관습법이 뭐냐? 우리가 법률이라는 것은 요거는 눈에 보이는 성문법이죠. 그러나 관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런 거를 불문법이라 그럽니다. 문자화 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요런 거를 불문법이라 그러는데 불문법에는 이제 요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관습법과 조리가 있다. 요런 것도 나중에 본격적인 강의 하면서 하면 되니까 1조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번 권리의 분류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민법이라는 거는 물권이라는 게 있고 채권이라는 게 있고 가족법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다양한 권리가 있고 여기에도 채권이라는 게 있고 가족법상에도 다양한 권리가 있거든요. 요 어떤 권리가 있느냐 요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1번은 뭔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배권이라 그러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물권이라는 겁니다. 물권. 여러분들 현실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물권이 뭐냐? 한 장 넘겨보시죠. 3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프린터 3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물건이라고 그러면 민법에서 물건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토지 아니면 건물이겠죠. 그 다음에 동산은 이게 움직일 동자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토지와 건물 이외의 것은 동산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동산에 대해서 즉 물건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이럴 때 요 권리를 우리는 물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물건에 대한 권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 물권의 요 특성은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요 물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거든요. 소유권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 지금 법전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내 소유물이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물권의 특성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사람마다 물권을 함부로 만들어내가지고 이거는 내 거다, 뭐 이거는 뭐 어떤 내 물권이다 해가지고 주장해버리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물권은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페이지 1번 의 읽어보겠습니다. 물권이란 권리자가 물건 즉 부동산이나 동산을 직접 지배해서 얻는 독점적 이익을 말한다. 물권이라는 말이 생소하면은 여러분들은 물권은 그냥 소유권이 대표 주자니까 소유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권 그러면 항상 소유권 이렇게 이제 떠올리시면 된단 말이죠. 소유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조금 있으면 채권을 공부할 건데 채권하고 차이점이 뭐냐? 채권은 뭐예요? A하고 B가 있을 때 만약에 어제 돈을 빌려주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돈을 갚기로 했다. 그럼 A가 B에게 돈 갚아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 A가 돈 갚아라고 할 때 이거는 돈을 빌려간 B에게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는 돈 달라고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돈 빌려간 B에게만 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특정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모든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물권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지금 직접 지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든지 내 멋대로 지금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A는 채권은 B에게 돈 빌려줬다고 해서 B를 지배하는 건 아니죠.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갚아야만 A는 만족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요 상대방, 요 채무자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돈 갚아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은 A는 만족을 못 얻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권은 그렇지 않죠. 내가 이 책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만족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결정적인 두 가지 차이가 뭔가 하니까 요거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러나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과 달리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물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번 물권의 종류.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누구나 함부로 물건을 만들면 위험하죠. 그래갖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해버리면 혼란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185조라는 거는 물권법에 있는 규정인데 그 규정에 가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관습법은 무시하시고 법률,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은 뭐냐? 8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권법은 우리 시험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민법 총칙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뭐 지상권이니 전세권이니 저당권이니 이런 말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물권의 개념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표주자가 소유권이라 그랬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소유라는 말을 보시면은 세 가지를 떠올리실 줄 알아야 돼요. 소유 속에는 이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임대료 같은 거 받을 수가 있죠.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돈이 필요하면은 토지 같은 거 팔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처분이라 그러죠. 그래서 소유의 3대 기능이라 그러는데 소유라는 말 속에는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요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요거를 일단 좀 감을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안 하고 1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사용 수익하게 빌려준다. 요때 요 용자하고 여기 익자를 따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용익 물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게 또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죠. 토지를 빌려주는 것을 지상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우리가 현실에서 쓰지 않죠. 여러분들이 뭐 임대차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지상권을 계약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다음 요거보다 더 생소한 개념이 지역권이에요. 요거는 그야말로 쓰지 않아요. 사실은 물권법에 인정은 되는데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세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갑죠. 전세라는 말은 현실에서 많이 이제 써먹으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전세 산다 할 때 내용은 똑같은데 요 전세권이 아니에요. 요 전세권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전세 사는 분들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채권적 전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여하튼 요 용익 물건 속에는 요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타인의 토지를 빌리는 겁니다. 그럼 왜 빌릴까요? 내가 나무를 심고 있는데 내 토지가 없다. 다른 사람 토지를 빌려서라도 내가 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집을 짓고 싶는데 토지가 없다. 다른 사람 토지를 빌려서라도 내가 집을 빌려야 되겠다. 이럴 때 그 토지 임자하고 지상권 계약이라는 걸 체결해가지고 한 내가 10년 동안 당신 토지를 빌리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런 권리를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그럽니다. 요 지역권은 개념은 뭐 아실 필요는 있어요. 이런 겁니다. 요거는 A의 땅이에요. 요거는 B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도로는 여기 나 있는데 그럼 A는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B는 길이 어떻게 뚫려 있는 거니까 굉장히 우회를 해야지 이 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토지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토지는 굉장히 가치가 낮아지겠죠. 너무 먼 길을 돌아야만 저 도로에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 B가 A를 만나가지고 당신 토지를 좀 왔다 갔다 좀 하자. 내가 한 달에 얼마 주겠다. 그러면 A라는 사람도 돈 얼마 받고 나머지 토지는 A가 여전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요때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통행지역권이라고 그래요. 통행을 목적으로 지역권이라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요 A, B의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기 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을 통행지역권이라 그러는데 뭐 현실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동해 바다인데 여기는 A의 땅이에요. 여기는 B의 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A의 땅이 가치가 높은 것은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가치가 높단 말이죠. 근데 B가 만약에 여기다가 고층 건물을 지어버리면은 A의 땅의 가치는 폭락하겠죠. 그러니까 A가 B를 만나가지고 한 10년 동안은 당신 건물 올리지 마라.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 주겠다. 이렇게 계약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조망지역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 A의 땅값은 또 올라가겠죠. 여기 이제 조망이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지역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거는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은 딱 한 군데만 이 지역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개념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사실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전세권이라는 거는
뭡니까? 상대방한테 전세금을 목돈으로 주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집에서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나올 때 주인으로부터 전세금 받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 그러면 경매 붙여가지고 먼저 경매 대금에서 돈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전세권이라 그러고, 요런 거를 물권적 전세라 그럽니다. 물권적이라는 말은 잘 안 붙이는데 그냥 전세권이라 그러고, 요거는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해 놓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전세 사시는 분들은 등기가 없다 그랬죠. 그거는 이 전세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런 거를 채권적 전세라 그럽니다. 어찌됐든 등기를 한 전세를 우리가 전세권이라 그러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다든지 했을 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야 담보를 하나 달라 이러지 않습니까? 요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요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동산이 있다면 돈 빌릴 때 저당권을 설정하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변제기에 이르러 가지고 돈을 못 갚아버리면 은행에서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처분 기능을 은행에 맡겨버리는 거죠. 돈 빌리면서. 그래서 요 처분 기능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담보의 목적으로 넘겼으니까 요런 거를 담보 물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담보 물건에는 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저당권, 그 다음에 질권이라는 개념도 민법 총칙 읽다 보면은 조금씩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전당포죠. 요즘은 옛날보다는 전당포가 많이 없어졌지만 현금 서비스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명품을 질물로 잡고 돈 빌려주는 데가 요즘도 많죠. 그래서 이거는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산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한다. 요 두 가지는 당사자가 계약을 맺어야 돼요. 요거를 우리가 약정 담보 물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유치권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유치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까 인도를 거절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일정한 요건이 성숙이 되면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고 동산에 대해서도 인정이 돼요. 요거는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법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요거는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 보시면은 건물이 올라가다가 스톱된 데 있죠. 거기 보면 되게 유치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 담벼락에 보면은 여기는 누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타인은 이 안에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거를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그럽니다. 인도 거절. 내한테 공사 대금, 납품 대금을 주기 전까지는 나는 이거 못 돌려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요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에 대해서 다 인정되는데 이런 거를 유치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죠. 근데 조금 전에 물건은 8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빠졌죠. 그게 뭔고 하니까 우리 민법은 굉장히 특이해요.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개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책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제가 이거를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유라는 말은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대개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런 거 하니까 절도범이 만약에 책을 훔쳐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책을 이 절도범은 점유하고 있죠. 그러나 책을 훔쳐갔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절도범은 책을 점유는 하고 있지만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때는 양자가 불일치해요. 또 책 주인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책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해서 소유권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소유권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 주인은 소유권은 여전히 갖고 있는데 이제 점유권은 잃어버린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요 양자는 우리 민법이 이게 굉장히 특색인데 점유권이라는 별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양자는 일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권리가 8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민법 총칙을 읽다 보시면은 갑자기 지상권이 튀어나온다든지 질권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면은 또 그게 시간이 더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요런 개념이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소유권, 점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질권 7, 유치권 8 해가지고 우리 민법에는 8가지의 물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런 정도 기본 개념을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확인해 봅시다. 3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2번의 종료. 다 말씀드렸으니까 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때 이를 점유권이라고 한다. 192조는 물권법 규정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개념은 알아셔야 된다는 거죠. 점유권은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그거를 본권이라 그럽니다. 소유자는 이 책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때 그 소유권을 본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 전에 절도범은 그런 본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권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본권이 없어도 점유는 인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절도범은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존재한다. 2번 소유권,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소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사용, 수익, 처분. 근데 묘하죠. 법률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 토지를 갖고 있다면 지상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지하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잠실에 롯데 빌딩 같은 경우에는 100몇 층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지상에도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가 있고 또 땅 깊숙이 파가지고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지하철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지하철을 이게 지하철을 건설하면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 토지를 뭡니까? 침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 토지 소유자와 서울시는 어떤 계약을 맺는 거니까 요 지상권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자의 당신 토지를 좀 내가 50년 동안 이용하자. 내가 얼마 줄게. 그렇게 되면 이런 거를 또 구분 지상권이라 그러는데 어찌됐든 지상권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소유라는 말은 요 지표면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지상과 지하에도 다 미쳐요. 자, 그 다음에 용익물권, 지상권. 자, 다른 사람 토지를 빌리는 거라 그랬죠. 왜? 건물, 기타의 공작물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죠. 공작물이라는 말이 이게 전부 한자어인데 인공적으로 지은 물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 주변에 공작물이 아닌 게 없죠. 인공적으로 자연을 빼고는 다 공작물이죠. 이 건물도 공작물이지. 이 건물에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도 공작물이지. 여러분들 놀이터 가도 놀이기구도 다 공작물이지. 모든 게 다 공작물이에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를 공작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소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다른 사람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 건물이 공작물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건물을 예시한 겁니다.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한다. 그럼 그 토지 소유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거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지역권, 설정 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 그게 목적이 뭐라 그랬죠? 지어버렸는데 통행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아까 조망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간다. 내 토지가 편리해진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죠. 전세권, 목돈 지급해야 되겠죠.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법에 쫓아 이제 2년 계약을 맺었지만 2년 동안은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게 끝나면 전세권이 소멸하면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우선 변제라는 것은 요 저당권하고 비슷하거든요. 저당권도 은행이 경매 붙여가지고 먼저 경매 대금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러죠. 전세권에도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뭐 넘어가셔도 되고. 전세권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채권적 전세와 구분된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전세는 채권적 전세라는 거죠.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칠판에 적어 있는 것은 물건으로서의 전세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담보물권,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여하튼 돈 받을 때까지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한다더라. 그다음에 저당권은 별도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부동산에 대해서 은행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고 동산은 전당포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근데 4번에 양도담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파악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민법 총칙 읽다 보면은 비교적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A가 만약에 토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B은행에 가가지고 요게 이제 시가가 한 5억짜리가 되면은 한 1억 정도는 빌릴 수 있죠. 그럼 은행은 담보를 요구하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A가 돈 1억을 못 갚으면은 은행은 요 토지에 경매 들어가가지고 경매 대금에서 은행이 제일 먼저 돈 받아간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저당권은 좀 불편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저당권 설정을 많이 하는데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매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죠. 그리고 유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중에 이 시가가 폭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되도록 이제 저당권 설정 안 하려고 하는데 법에서 저당권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은행은 이제 저당권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A가 만약에 C라는 사채업자를 찾아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채업자는 저당권 설정하자 소리 안 해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사채업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좋다. 내가 1억 빌려줄 테니까 당신 토지 담보로 넣어달라. 근데 어떤 식으로 담보를 넣는 거니까 소유권을 얘가 지금 A가 소유자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려요. 소유권을 이전해버립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얘가 소유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양도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양도를 하려면 물건을 팔아야만 양도가 되는 건데 이거는 매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단지 돈을 빌렸을 뿐인데 소유권이 양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떼보면은 C가 소유자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얘가 소유자가 아니죠. 안 팔았는데 어떻게 소유자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나중에 얘가 돈을 못 갚으면은 A가 바로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경매를 안 하고. 물론 차액은 돌려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간편하죠. 그래서 미리 등기를 받아놓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돈 1억을 갚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당권보다는 굉장히 편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사채업자 같은 사람들이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너무 이게 폭리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버렸어요. 가등기담보법에 관한 특별법이라 그래가 그런 특별법이 있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니까 소유권은 양도가 되었죠. 무슨 목적으로?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민법에는 인정이 안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아까 1조에서 말하는 관습법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통용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성문법으로 규제는 하지 않고 있는데 특별법으로 지금 민법에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워낙 폭리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규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으시다 보면은 양도담보라는 말이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미리 파악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4번 한번 봅시다. 민법에서는 이를 규율하지 않는다. 특별법이다. 1,000만 원 자금을 필요로 한 A가 소비 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대차라는 것은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빌린 사람이 그 물건을 소비하고 나중에 한 달 후에 갚겠다 그러면 그 물건 다른 데서 구해가 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대개는 금전이겠죠.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것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소비대차.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00만 원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A가 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B로부터 1,000만 원 빌리고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 소유의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줘 버린다. 양도담보라고 한다. 만약 A가 그 목적물을 B에게 매각해서 필요한 자금을 얻고 뒷날에 돈 갚으면 이거 말소등기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딴 마음 먹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등기부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나타나 있거든요. 실제 소유자는 아니죠. 사실은 얘가 소유자죠. 담보의 목적으로 넘겨줬으니까 실제 소유자는 A인데 형식적으로는 등기부 사람은 얘가 소유자거든요. 그럼 얘가 사기꾼이 되어가지고 딴맘 먹고 D를 만나가지고 야 이거 내 거다 해가지고 팔아버리면 얼마든지 팔릴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를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법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공시주의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특히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하려는데 특히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물건 소유자가 누군지 이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공적으로 외부에 알린다 그래가 이런 거를 공시라 그래요. 공적으로 표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에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등기부 떼보면 돼요. 누구라도 떼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구라도 등기부 떼보면은 이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동사는 등기를 할 수가 없죠. 이 물건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등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어요. 점유입니다. 그 물건, 제가 이거를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저 사람이 소유자 인계로구나 추측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절도범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유는 굉장히 불완전한 공시 방법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동사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라는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산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느냐 알아보려면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보면 되고, 부동산은 등기부를 통해서 알아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3번의 공시주의. 물건의 현재의 상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이 필요한데 공시, 예컨대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 물건 위에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인도.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나옵니다. 공신의 원칙. 부동산부터 해보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 그러면 일단 건물이나 토지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요거 말고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뭐 명인 방법이니 해가 조금 더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건물이나 토지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 A라는 토지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예요. 근데 갑이 돈 필요하면 을에게 팔 수 있죠. 그래서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10%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도 날짜 정하기 나름이죠. 또 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잔금 지급하죠. 그 다음에 요 잔금 지급할 때, 집주인은, 요거 건물이라고 할까요? 토지라고 안 하고, 집주인은, 집문서를 넘겨주죠. 이렇게 이제 맞바꾸죠. 요런 일정의 과정을, 합니다. 부동산은. 그러면 1월 1일 날 계약금 주겠죠. 10%. 그 다음에 중도금 1월 15일 날 주기로 했다 치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잔금하고 집문서하고 맞바꾼다.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질문. 2월 1일 날 을은 잔금까지 다 치렀죠. 그럼 자기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돈 다 줬으니까. 그 다음에 갑은 이 사람한테 자 이제부터 오늘 네 집이다 해가 집문서 넘겨줬죠. 그러면은 2월 1일자로 요 A 건물에 대해서는 을이 소유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법적 테스트. 무슨 말인 거 아시겠습니까? 집을 팔았는데 집을 산 사람은 돈 다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판 사람은 집문서 다 넘겨줬어요. 그러면은 그 날짜로 이제 소유자가 바뀌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OX.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일본은 바뀌어요. 일본은 의사주의라 그래가 요 날 되면 소유자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소유자가 바뀐 걸 외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자기를 누리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요거 가지고는 안 바뀌고 등기가 넘어와야 바뀌어요. 소유.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까지 넘어와야 소유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만약에 2월 15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칩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이제 2월 15일부터 비로소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자, 여기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법적 테스트인데 요거는 나중에 민법 공부하실 때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외워 놓으십시오. 나중에 보니까 요 매매 계약이 너무너무 하자가 심각해가지고 계약이 무효임이 판명되었다. 좀 있으면 합니다. 무효. 효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 계약 성립 과정에서 너무 하자가 흠이 심각할 때는 우리가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없다. 당신들은 매매 계약 체결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거를 우리가 무효라 그래요. 반대말은 유효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 매매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매매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등기부에는 누가 소유자라고 지금 나타나 있어요? 을이 소유자라고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갑은 소유권을 회복해야 되겠죠. 매매계약이 무효니까. 그럼 질문은 뭔가니까 요 사람에게 넘어간 등기를 말소시키고 도로 이 사람한테 등기가 넘어와야만 요 사람이 소유자가 될까요? 아니면은 등기부를 떼보면 요 사람이 소유자로 나타나 있는데 요 상태에서 이미 갑은 소유자로 인정이 될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문의 핵심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뭐가 맞을까요? 요 상태에서 무효임이 판명되었다. 그럼 질문 2월 16일 날 요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갑일까요? 업일까요? 이런 이야기죠. 아직 이 등기는 말소가 안 됐다는 거죠. 말소 안 돼. 이 등기는 말소 안 되었다. 여전히 이 사람으로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라고 나타나 있다. 그러면 이때 갑이 소유자일까요? 을이 소유자일까요? 우리 판례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우리 판례는 갑이 소유자예요. 자, 그러면은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갑이 소유권이 복귀가 됐어요. 얘가 소유권이 복귀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이라면은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이 사람에게 넘어간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말소시켜야죠. 그런데 얘가 외국에 가 있다든지 사정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말소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땀만 먹을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등기부상에 자기가 소유자라고 돼 있는 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병을 만나가지고 이거 내 토지다 그래가 3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병은 여러분들이 또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또 무엇을 찾아봤을까요?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찾아봤겠죠. 그럼 누가 소유자로 지금 나타나요? 을이 소유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등기부를 믿은 거죠. 등기부를 믿고 을이 소유자인 게로구나 이렇게 믿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게 만약에 5억이라면 5억 매매대금 지급했겠죠. 이쪽으로. 그 다음 을은요. 이 사람한테 등기 넘어왔습니다. 이전 등기 넘어왔습니다. 이게 4월 1일 날 넘어왔다고 칠까요? 그러면 이때 병이 소유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병이 소유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항상 앞으로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시면은 두 가지 큰 법익이 충돌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요. 뭔가니까 진정한 권리자 보호예요. 이때는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갑을 보호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거 병이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 누가 웁니까? 갑이 울죠. 갑이 피해를 입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 갑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만약에 또 하나는요. 거래의 안전을 또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등기부를 믿고 지금 거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보호 안 해주면 누가 겁이 나서 거래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거래의 안전이라는 걸 또 생각해요. 요 두 법익은 상충해요. 1번을 보호하면은 2번이 울고 2번을 보호하면 1번이 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민법을 공부하면은 이 두 가지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 우리 판례는 어떤 경우에는 1번을 보호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2번을 보호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보호될까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우리 판례는 누구 보호할까요? 요 경우에 갑을 보호합니다. 갑을 보호.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갑이 찾아와가지고 이건 내 집인데 왜 당신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느냐? 소송을 제기하겠죠. 말소 등기해달라고 소송 제기하면 갑이 이긴다는 거예요? 병이 이긴다는 거예요? 갑이 이긴다는 게 우리 판례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억세게 잴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럼 병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찾아 나서야 되죠. 돈 5억 돌려받기 위해서 찾아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기꾼인데. 못 찾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5억 날린 거죠. 그럼 이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억세게 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요 사람은 등기부상으로는 소유자라고 지금 외관으로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실제 소유자는 이거죠. 양자가 지금 불일치하죠. 이럴 경우에 등기부를 믿은 이 사람을 보호하느냐? 요거를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믿을 신자죠. 공적인 장부를 신뢰했다. 이건데 공신의 원칙이라는데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병이 보호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은 공신의 원칙을 부동산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이거 예전에도 신문에 뉴스에 크게 나고 이랬는데 이거 말고 또 황당한 경우가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A 소유인데 B가 이게 위조범이에요. 위조범. 그래갖고 A하고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이 사람이 위조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가 소유자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가지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땅을 샀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해달라. 그러면 등기소 공무원들은 실질적 심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서류만 맞으면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질문. 법적인 소유자는 A예요, B예요? A예요, B예요? 위조 등기했다고 B에게 소유권이 넘어올까요? 안 넘어옵니다. 여전히 A가 법적인 소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소유자로 지금 나타나 있죠. 요 경우하고 똑같잖아요. 진짜 소유자는 A인데 요 사람이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양자가 불일치하죠. 근데 B가 사기치는 겁니다. C 만나가지고. 이거 내 땅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등기부 때 보니까 이 사람 이름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 신뢰하죠. 그래서 10억에 거래를 했다. 등기가 넘어왔다. 질문. C는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에 하면. 이 사람은 억세게 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호하면 어떻게 돼요? A도 눈물이 날 거 아닙니까?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법익이 충돌한다니까요. A를 보호할 거냐, C를 보호할 거냐. 근데 부동산은, 우리 민법은 A를 보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동산은 거꾸로예요. 동산은. 질문 해보겠습니다. A가 보석 소유자예요. 동산이죠. 잠시 B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B가 공짜로 빌리는 것을 사용대차계약이라 그래요. 언니 한 달만 보석 좀 빌려줘봐 해가지고 사용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보석을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소유자는 아니죠. 빌린 사람이니까 소유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B가 사기를 치는 거죠. C를 만나가. 이 보석 내 거다. 그럼 이 사람은 점유를 신뢰하죠. 아까 동산은 점유라 그랬지 않습니까? 공시방법이. 얘가 보석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소유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점유를 신뢰해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요거 한 100만 원에 사고 팔았다 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넘겨받았다. 질문. C는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이야기거든요. 아까하고 똑같죠? 진짜 소유자는 A죠. 근데 요 사람이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죠. 양자가 불일치합니다. 이때 요 사람으로부터 거래를 한 C는 보호가 될 수가 있는가? 아까 부동산의 경우에는 얘가 보호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동산은 얘가 보호가 돼요. 요거를 선의취득이라 그래요. 근데 요거는 일정한 요건이 있어요. 선의에 의해서 취득해야 되거든요. 선의의 뜻이 뭐냐는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어찌됐든 일정한 요건 하에 동산은 A가 보호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C가 보호돼요. 그래서 결론. 부동산은 진정한 권리자 보호. 동산은 거래의 안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법은. 그러면 왜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거래의 안전에 치중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동산은 지금도 전국에서 수백만 건씩 거래가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인정이 안 되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 안 되면 여러분들이 C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한테 물건 사는데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래가 일어나겠어요, 그게? 하루에 수백만 건씩 거래가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번잡하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산은 어쩔 수 없이 선의취득이라 해가 C를 보호하는데 부동산은 왜 인정을 안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중간에 6.25 겪었죠. 전쟁, 일제시대 겪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등기부가 완비가 안 돼 있답니다. 지금 등기부 때 보면은 일본인 이름으로 나타나는 게 20%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등기부를 등기부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과정에 있고 등기부를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동산하고 똑같이 갈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 했습니다. 4페이지, 공신의 원칙의 공시 방법을 신뢰했다는 말은 뭡니까? 부동산은 등기부를 신뢰했다는 말이고, 동산은 점유를 신뢰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거래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공시가, 즉, 부동산이나,
등기부나 점유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은 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두 가지 봤죠.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위조를 했을 때, 이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 공시를 믿고 거래하는 자를 우리는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인정 여부, 우리 민법은 부동산은 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은 인정한다. 동산의 경우에 이를 부정하면 거래할 때마다 표상대로의 권리가 있는지를 심사해야 되는데 이는 거래의 신속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조건 인정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선의 무과실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선의라는 말은 일단 간단합니다.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선의라 그래요. 반대말은 악이겠죠.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일상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예요. 우리가 선이라 그러면 착하다, 악이라 그러면은 뭔가 나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민법은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선의는 일정한 사실을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악의는 일정한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시가 선의 취득이라 그랬는데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 알고서 그래하면 얘는 보호할 가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악의자는 거의 보호하지 않아요. 어떤 사실을 알고 거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거를 감수하겠다는 게 내포되어 있으니까 악의자는 거의 보호 안 합니다. 나중에 가면 나오는데 선의자만 대부분이 보호가 돼요. 그건 좀 이따가 보면 되고. 자, 요까지가 5페이지까지 인정 여부가 오늘 첫 시간에 한 겁니다. 아무래도 저 촬영을 해야 되고 하니까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요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대충 되게 요 정도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한 10분 쉬었다가 도록 합시다.